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유재명입니다. 저희가 인터넷과 미래의 네트워크 기술에 관하여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5차 시로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관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차시는 네트워크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까지는 군산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이제 5차 시부터 네트워크 프로토콜에부터 인터넷과 미래까지는 전남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차시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나 네트워크 장치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어떤 규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의 프로토콜론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 뜻은 프로토라는 맨 처음의 의미와 콜론이라는 붙이다, 곧 공증 문서, 외교 문서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문서의 맨 앞장에 붙이는 용지를 뜻하는 의미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공식적으로 지켜야 될 일련의 규범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을 이제 살펴본다면, 봉수제도나 파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지역 간의 먼 거리에 있는 데서 빠르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어떤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HTTP 프로토콜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FTP, SMTP, POP3, 또 IMAP, 또 이런 TCP/IP, DNS 이런 것들은 다 프로토콜인데 다 어떤 그 용도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프로토콜은 세 가지의 주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구문으로 데이터의 형식, 또 부호와 방식, 신호 레벨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의 어떤 이제 의미, 신텍스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을 하게 되죠. TCP에는 act라는 신호는 승인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HTTP의 get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문서를 보여달라 이런 뜻이 될 거고, 이제 저장에 관련된 push나 post 이런 어떤 시그널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일정한 타이밍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세 가지 중요한 형태를 취하는데요. 구문과 의미와 타이밍을 기초로 해서 프로토콜은 형성이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인터넷을 통한 통신, TCP/IP 통신을 보면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고 있겠죠. 운영체제 위에서 통신에 대한 예로 채팅 프로그램이다, 아니면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 응용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것들은 TCP/IP 프로토콜을 통해서 저 서비스가 제공되고 또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호스트 A가 서버라고 한다면 호스트 B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호스트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 중간에는 라우터의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의 통신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TCP/IP 프로토콜 4계층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응용 계층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입장에서 한 예로 HTTP를 예로 든다면, HTTP 웹 서비스를 하는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TCP라는 프로토콜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에 의해서 전송이 진행이 되고, 이것은 이제 네트워크 IP의 네트워크 경로를 따라서 이 데이터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리적인 시그널을 통해서 이제 라우터 또 이렇게 여러 원격지까지 전송이 되는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계층을 나누는 것은 어떤 개발자 또 어떤 이것을 접근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기초로 해서 프로토콜이 형성이 됩니다. 프로토콜은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제 4계층의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대한 HTTP 프로토콜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전송 계층에 TCP가 존재하고, 이것에 이제 IP, 이제 뭔가 추상화를 한 IP 영역이 존재할 것 같고, 이 IP 영역을 통해서 여러 서비스들이 이제 어떤 목적지에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전송되는 어떤 그 경로로서의 이제 물리적인 계층인 이 네트워크 계층이 있습니다. 이 계층을 통해서 데이터가 라우터를 통과하게 되고, 원격지 라우터를 통과해서 이 IP가 지정하고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목적지에 IP에 도달한 후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포트를 향해서 진행이 되고, 이 포트를 통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그 결과값이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TCP 프로토콜의 경우는 이제 그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구분해주는 구분자, 창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TCP/IP 프로토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 1계층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TCP/IP 프로토콜의 1계층은 네트워크 연결 계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계층의 가장 물리적인 장비, 그것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시그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장치가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시는 것처럼 USB 타입의 USB 타입의 랜, 유선 랜 카드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시리얼 타입, 이제 PCI 슬롯에 꽂는 이런 랜 카드 타입이 있고요. 또 여러분이 잘 보고 있는 이제 무선 랜, 이런 종류들의 무선 랜들이 존재하죠. 이런 무선 랜들은 이제 실제 물리적인 계층으로 이제 여기에 추상화를 입혀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이제 이 맥 주소, 이것들이 공장의 물리적인 어떤 주소인 맥 주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IP를 셋업을 하고, 그 IP를 추상화, 어떤 논리적인 어떤 주소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논리적인 주소 위에 또 이제 도메인 정보로 DNS 이름을 입혀가지고 전송을 하기도 하죠. 그래야지만이 사람은 숫자보다 어떤 단어, 용어에 굉장히 기억이 오래 가기 때문에 맥 주소를 IP로 매핑을 하고, 그 IP를 이제 실제 도메인 이름으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의 그 속성 정보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맥 주소를 IP로 매핑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DNS 도메인 네임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전송이 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그 정보를 보면은 여기에 있는 맥 주소 위에 IP가 설정이 됩니다. 여기는 물리적인 주소라고 한다면 이건 논리적인 주소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1계층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아이덴티티 식별 주소를 통해 가지고 본인도 식별이 되고 원격지도 식별이 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 점대 점 간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경로를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맥 주소에 이제 여기가 맥 주소가 있고 IP를 통해 가지고 이 IP는 실제 이제 이런 그 로컬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 허브나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죠. 이 허브나 스위치는 실제 라우터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라우터는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되어서 상대방 이제 라우터에 전달이 되고, 이 라우터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주소를 찾아서 IP의 마지막 최종 전송 단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어떤 프로토콜로는 이제 이 허브 스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IGMP,
인터넷 그룹 메시지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멀티캐스트, 그 안에는 여러 이제 그 PC 간의 어떤 정보들을 관리하는 IGMP 이제 이 프로토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혹시나 여기에서 뭐 이제 오류나 네트워크 진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진단하는 ICMP 이제 프로토콜이 진행을 하고, 실제 이 물리적인 주소 맥과 논리적인 주소 IP 간의 주소 변환을 해주는 ARP 프로토콜들이 이 2계층에서 활용되는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토콜을 이제 하기 위해서 뭘 하냐? 이 인터넷 프로토콜에서는 내 현재 소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로를 찾아야 됩니다. 이 경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보에 의해서 어떤 거기에 있는 경로의 코스트가 이 R1에서 R2까지 진행할 때의 어떤 코스트가 있습니다. 이 비용을 계산하는데, 이 비용을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최단거리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가장 이 거리의 최적의 경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에다 만약에 여기에서는 예를 든다면 다음 장에서 보면 프로그램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계층 인터넷 계층에 해당이 되는데,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최단 경로를 찾는 라우팅 경로를 찾는 방법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각각의 어떤 그 라우터 간의 비용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1과 R1과 R2와 R3와 R4 간에.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에서 시작을 했을 때 R1에서 이제 최초는 이렇게 R1은 0이겠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무한대의 값을 가지고 있다. 아직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코스트를 비용을 해보니까 R1에서 R2까지는 코스트 비용이 2다. R1에서 R3까지는 코스트 비용이 5다. 그럼 여기에서 최단 거리는 2가 되겠죠. 자, 이것이 설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까지 갔을 때 2에서 R2에서 R3까지는 이게 어떤 그 비용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것이 2고, 여기 R1에서 R2에서 R3까지가 1이다. 그래서 비용이 지금 3이 되었는데, R2에서 R4까지의 어떤 비용은 이제 2에서 여기 간의 어떤 비용 값이 3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5가 되었죠. 그러면 이 비용, 코스트 비용으로 봤을 때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R3에서는 현재까지는 3이 되었고, 3에서 R3에서 R4까지는 2. 그래서 최단거리의 경로가 5의 값이 되었네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경로를 쭉 이와 같이 진행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알고리즘, 파이썬으로 이렇게 짠 알고리즘을 보면은 각각의 이 코스트 비용을 가지고 그 비용에 의해서 최단거리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라우터에서는 최단거리 알고리즘에 의해서 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경로를 설정할 때 우리가 방금 봤듯이 어떤 비용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요. 비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가중치들, 가장 중요한 인자들이 뭔가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역폭이겠죠. 링크의 어떤 최대 전송 속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이 어떤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인자가 되겠죠. 가중치가. 그 다음에 지연이 됐을 때, 지금 네트워크망의 상태라든가 혼잡도라든가 주변의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중첩되는 그런 문제들,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연 요소들이 있을 때 발생하는 시간, 또는 코스트 비용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레퍼런스 밴드위스와 인터페이스 밴드위스, 이게 어떤 라우터의 평균 밴드위스와 현재 내가 있는 이 현재 장비에서의 어떤 인터페이스의 밴드위스를 가지고 연산을 해서 코스트 비용을 쳤습니다. 이와 같은 가중치들의 계산을 가지고 우리는 최단거리 알고리즘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3계층에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호스트와 호스트 간의 어떤 프로토콜에서 패킷을 하나의 물리적인 장치에서 다른 물리적인 장치로 전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포트, 전송 계층, 그래서 포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구분하는 구분자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포트를 가지고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죠. 아까 우리가 이전에 설명해 보았듯이 파일, FTP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22번과 23번 포트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22번은 데이터 포트라고 하고 23번은 이제 컨트롤 포트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원격지 간에 로컬과 원격지 간에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로 쓰이게 됩니다. 이때 구분이 되는 게 포트라는 개념이죠. 22번과 23번. 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은 주로 25번을 쓰게 되죠. 25번을 쓰게 되는데 이때는 메일을 이제 전송하는 형태 또는 그 팝3는 메일을 전송받는 형태의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쓰고 있고 뭐 HTTP 같은 프로토콜은 80번 포트를 활용을 합니다. 또 이제 보안이 강화되어서 보안 시큐어 포트로 쓰이게 되는 것은 443번 포트 이것들에 의해서 그 원격지에 전송이 된 IP에 의해서 전송이 되고 나서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정확하게 프로그램에게 전달되는 창구로서의 포트를 말하는 게 바로 전송 계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송 계층에는 TCP 포트가 있고 UDP 포트가 있고 SCTP라는 포트가 있어요. 근데 TCP 포트는 연결 지향 포트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UDP 포트는 데이터그램.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것은 비연결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비연결성이라고 표현해가지고 빠른 이제 전송을 추구할 때 UDP 포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주로 방송에서 많이 쓰이게 되죠. 방송에서 브로드캐스팅을 한다든지 멀티캐스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쓰이게 됩니다. 물론 두 가지 종류는 TCP나 UDP는 동시에 이제 그 유니캐스트 1대1 통신을 할 때에도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SCTP라고 하는 그 스트림 컨트롤 트랜스미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방송용 영상을 전달할 때 TCP의 장점과 UDP의 장점을 이렇게 어우려 가지고 전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VOA, Voice over IP라고 해가지고 이 어떤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음성을 전달하는 지금은 이제 인터넷 전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들이 이런 프로토콜입니다. TCP, 또 UDP, SCTP 프로토콜, 전송계층 프로토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단계로 최상위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프로토콜로는 텔넷, FTP, 뭐 HTTP, SMTP 등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구현을 하는데요. 먼저 뭐 FTP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파일을 전송하는 서버로서 20번과 21번 포트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것들은 20번의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21번은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포트를 통해서 파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SSH나 텔넷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지 서버를 제어하는 그런 어떤 프로토콜로서 SH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22번 포트, 텔넷은 23번 포트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제 원격지에서는 이 포트를 통해서 접근해서 원격지 컴퓨터를 제어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SMTP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인데 주로 25번을 활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일에 여기에 보안을 강화시키고 하면은 465번 포트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웹 서비스,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80 포트, 이것은 평문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이것의 보안을 강화시킨 이제 그 암호화를 한 포트는 443번 포트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신텍스죠. 신텍스라는 이건 전체적인 구문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될지. 그러면 HTTP 같은 경우는 이제 HTTP 헤더가 존재하겠죠. HTTP 헤더가 존재하고 바디 부분이 존재합니다. 실제 바디는 이제 HTML 문서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거고, 이 문서가 어떤 프로토콜 타입에 맞게 그 다음에 전송이 됐는데 어떤 시그널을 보낼 거냐, 내가 메시지를 요청하는지 아니면 데이터를 전송하는지, 이런 개념들이겠죠.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라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헤더 정보가 있고 바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이 HTTP 프로토콜이 이와 같이 헤더와 바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보가 묶여져서 이제 TCP 이제 프로토콜에 가게 되면 이것이 바디 페이로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TCP 헤더 부분이 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TCP 헤더는 소스 포트,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원격지에 어떤 포트한테 내가 전달을 해야 될지를 이제 여기다가 명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소스 포트도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TCP 프로토콜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토콜이 형성이 된 TCP의 전체가 이제 그 하위 단계 인터넷 계층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 데이터 페이로드가 되는 거죠. 페이로드로 들어오게 되고, 자, 이것이 이제 원격지의 IP와 그 다음에 목적지의 IP로 정의를 해서 데이터가 넘어가게 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물리계층, 1계층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페이로드, 데이터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1계층에서는 이것을 이제 프레임으로 결정하는 거죠. 프레임이 결정돼 가지고 얼마 크기로 데이터가 전송이 될 것인가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맥 주소, 이제 여기에서는 이 IP가 맥 주소와 매핑이 되는 거죠. 데스티네이션의 어드레스는 맥 주소를 말하고 그랬죠. 목적지에 맥 주소가 있고 소스에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성이 된 데이터가 이제 물리적인 회선을 통해서 또는 유선을 통해서든지 무선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최단거리 라우터, 최단거리를 설정하는 라우터를 통과해 가지고 원격지의 어떤 영역까지 라우터로 전송이 되고, 원격지에서는 이제 다시 이것들을 이제 헤더를 통해서 정확하게 왔는지 확인하고 IP 영역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IP 영역에서 다시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포트를 찾아주고, 포트가 전달이 되면 이제 그 헤더 부분이 떼고 거기에서 담겨져 있는 페이로드, HTML 페이로드가 원격지에 이제 서비스에 전달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신텍스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것이 이와 같이 TCP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가 이제 그 TCP 계층에서는 TCP 헤더가 붙고, IP 패킷 데이터그램에서는 IP 헤더가 붙고, 마지막 네트워크 프레임에서는 프레임 헤더가 붙어가지고 이게 일정한 크기 단위로 이제 진행이 해서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쭉 보면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프로그램에서 구현을 할 때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서버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개념인데, TCP 서버와 TCP 클라이언트를 실제 코드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TCP는 이제 여기에 이것이 소켓의 어드레스 패밀리 인터넷 형태의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TCP는 스트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UDP는 데이터그램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것이 이 프로그램을 구분하기 위해서 포트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TCP 서버는 리슨 상태에서 이제 신호를 대기하게 되죠. 리슨을 대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동일한 패킷을 구성하고 나서 클라이언트에서 커넥트 요청이 들어가겠죠. 로컬 호스트에 또 원격지 서버에 9990번 포트로 이제 데이터를 싱크 신호를 보내게 되면, 이제 서버 층에서는 이것의 싱크와 더불어서 액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생성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연결 창구가 맺어졌다는 거죠. 포트 간의 연결 상태가 맺어진 거죠.
서버의 9999 뭐 포트와 이제 클라이언트는 그것에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생성된 상태에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보내면 그것을 수신 받아가고 리시브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송을 해줬는데 이 받은 내용을 그대로 보내주는 형태를 취했어요. 이것이 이제 에코 가장 기본적인 에코 서비스인데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시지대로를 다시 보내줬습니다. 클라이언트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그것을 그대로 보내준 형태의 TCP 프로토콜 기반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예시로 다뤄봤습니다. 이것의 전개 과정을 좀 더 한번 살펴봤어요. 방금 했던 내용들인데, 자, 이 프로그램 소켓을 구분하고 이 프로그램 지금 현재 이것이 에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포트화가 바인딩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인딩 되는 가지고 그래서 대기 모드를 만들어줬고 클라이언트에서 싱크 메시지가 왔을 때 accept은 이 싱크에 액트를 보내 가지고 두 번째 정보가 넘어간다는 거고 자 이것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도 맞습니다 하고 승인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단계가 동기화된 단계이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그것의 데이터에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서버 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코 서비스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1대1 유니캐스트 통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서버라는 경우는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러한 부분을 이제 보완해 주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멀티스레드. 프로세스는 하나의 어떤 격리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멀티스레드는 그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슬롯들을 나눠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수의 어떤 클라이언트를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뭐냐면 스레딩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하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게 프로그램은 다른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스레드를 만들기 위한 이 기법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레드는 이제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별도의 하나의 이제 스레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서버 9990번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총 4개가 동시에 붙어도 각각의 스레드에서 각각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레드 객체를 통해 가지고 함수를 적용을 해놨다는 거죠. 이 함수에 의해서 클라이언트들은 각각 클라이언트들은 여기에 스레드 하나로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클라이언트를 접속을 하게 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CP가 가지고 있는 절차적인 접근 방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확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스레드 기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예시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UDP 통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UDP 통신은 실제 동일합니다. 이제 TCP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IP와 이제 소켓을 하는데 여기서는 데이터그램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점은 이제 서버는 물론 바인딩하고 이제 리슨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 이후부터는 send to와 receive from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그냥 이렇게 특별한 이제 sync와 act 메시지 없이 바로바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것은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법을 이제 UDP 통신이라고 합니다. 비연결 지향형,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빠른 속도로 서로 간에 데이터를 교환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이것은 비신뢰성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가 도착했는지 또 제대로 도착했는지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여기에는 어떤 중간 과정이 지금 이 UDP 통신에서는 빠져 있는 거죠. 서로 동기화해서 상태가 된 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바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속도는 빠른데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랜덤하게 진행을 하는데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0.1보다 적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이 패킷을 손실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 서버 측에서는 이것을 1번부터 진행을 하는데 이 1번이 손실이 되었으면은 여기가 이제 그 에러가 발생을 한 거죠. 유실이 되었다. 순서가 유실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받지 못한 부분을 체크하는 프로그램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TCP가 가지고 있는 신뢰의 형태를 좀 더 이렇게 UDP에서도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접근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TCP와 UDP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HTTP 서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TCP 기반에서 하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파이썬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파이썬으로 만들면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것은 그 HTTP 프로토콜의 이제 형태, 메시지 페이지를 보여달라 게시라는 시그널을 보내면 이제 이 서버 측에서는 이 게세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이런 HTML 문서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한번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클래스 단위로 진행을 했는데 심플 서버, HTTP 심플 서버를 만들었죠. 이제 버퍼링을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사이트의 홈 디렉토리가 어떻게 되고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 폴더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 서비스를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접근했을 때 포트를 열어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HTTP 서버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그 프로토콜의 타입에 맞게 신텍스에 맞게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HTTP 1.0의 클라이언트에서는 게시라는 메시지로 보내지게 될 거고 URL 게시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것을 인식을 한 이제 서버는 그것에 맞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하는 URL 요청 메시지고요. 이것에 반응해서 서버 측에서는 이 신호에 맞게 각각의 페이지를 접근해서 그 페이지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클라이언트에 전송을 해주면 이런 HTTP 서버 브라우저에서 이 HTML로 전송받은 페이지를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면 같은 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만들어 봤어요. 전체적인 소스인데 이 서버에서는 이제 이 그 웹 서버에서는 이제 그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HTML의 어떤 기본적인 포맷에 맞추기 위해서 그 헤더 구조와 그 다음에 바디 영역을 만들어 놨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쿼리문 이제 실제 이 리퀘스트 요청을 해야겠죠. 그것을 반응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행을 함으로써 HTTP 서버가 구성이 되었다. HTTP 서버가 프로토콜에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